안녕하세요, DJ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어느 조용한 신도시에서 남편과 대학생 아들 하나 두고 사는 54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도 손가락 몇 번 잘못 눌린 죄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대화하실 때 얼마나 조심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단톡방이란 게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수다 떠는 사적인 공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문 닫힌 거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니란 생각 하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여름 하나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봄 제가 새로 가입했던 동네 화초 동호회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저는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물 주는 게 취미였는데 이웃 언니 소개로 지역 화초 사랑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원이 10명 남짓 되는 아담한 단톡방이었고 처음 두어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꽃 사진 올리고 어떤 비료가 좋은지, 어디 원예 시장이 싼지 정보를 나누면서 하루하루가 소소하게 즐거웠어요. 나이 들어 이런 소소한 취미 모임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삶의 활력이 되는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여름을 앞두고 회비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매달 10,000원씩 걷던 회비로 다 같이 원예 자재도 사고 가끔 회식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비 내역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누가 얼마를 걷었고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정말 별 생각 없이 단톡방에 회비 정산 내역 좀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회장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뭘 물어볼 때마다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시고 다른 회원들 앞에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궁금하면 본인이 총무하시든가요 같은 식으로요. 저는 그저 투명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자꾸 저 혼자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회비 문제로 크고 작은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장님이 회비 사용 내역을 정말 두서없이 올리셨는데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이상하다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흐름에 올라타서 몇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처음엔 저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 말을 무시하듯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리시는 걸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화가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도 하기 전에 저는 그 단톡방에 이런 말을 적어 보내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의 일처리 방식을 두고 아주 심하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써버린 겁니다. 그 순간엔 속이 다 후련했어요. 다른 회원 몇몇도 제 말에 맞장구를 쳐줬고요. 저는 그날 밤 드디어 할 말을 했다는 뿌듯함까지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의 시작이었는지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막 집에 들어와 짐을 풀던 참이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이겠거니 하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아들 학교에서 온 연락인가 싶어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찰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더니 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화초 동호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단톡방에서 몇 마디 한 걸로요. 그게 무슨 고소까지 갈 일이라고요 라며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게 진짜 경찰인지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요즘 경찰 사칭 전화가 워낙 많다는 뉴스를 봤던 터라 그럼 제가 직접 관할서로 전화드려서 확인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조사관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다며 대표 번호를 알려주셨고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허탈함과 두려움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며칠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관님 앞에 앉아 제가 그날 보낸 메시지 캡처본을 마주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썼던 표현이 그렇게 활자로 증거로 남아있으니 스스로도 낯뜨거웠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저 혼자만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맞장 구치셨는데 왜 저만 이렇게 조사를 받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사관님이 해주신 설명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 대화방에 계셨던 회원분입니다. 게다가 이 방에는 회장님과 선생님 두 분 외에도 다른 회원 8분이 더 계셨죠. 이렇게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쓰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 공연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라 해도 그 자리에 당사자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공연이 이루어진 대화로 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단둘이 대화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방에서 한 말인데도요? 조사관님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아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그 말이 더 쉽게 더 멀리 퍼질 수 있다고 판례들이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단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손끝으로 눌러보낸 메시지 한 줄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조사관님은 이어서 제가 보낸 후 10분 만에 지웠던 메시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우셨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셨고요. 설령 캡처가 없었다 하더라도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까지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날 밤 후련하다고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이렇게 형사사건이 되어 제 인생을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법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저였기에 상담 예약 전화를 거는 손끝부터 떨렸습니다. 며칠 뒤 예약된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참았던 눈물부터 왈칵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요? 그냥 홧김에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뒤 캡처된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고 이건 단순한 항의나 비판의 수위를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비 문제를 지적한 거였어요. 정당한 문제 제기였잖아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비 투명성을 지적하신 것 자체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에요. 공적인 사안을 제기하실 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까지 함께 쓰시면 법원은 그 인신공격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었어도 표현의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당행위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법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의 다음 대답이 저를 정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형도 명백한 형사처벌이에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건 교통범칙금 같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전과 기록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벌금 얼마 내고 끝나는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벌금 액수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유죄 판결 자체가 수사기관 전산망에 등록되고 이 기록은 최소 5년간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그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할 때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비자를 신청할 때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과 함께 계획했던 해외여행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곁에서 맞는 말이에요.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라고 맞장구 쳤던 다른 회원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분들도 안심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직접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발언을 남기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제 옆에서 맞장구 쳐줬던 회원들에게도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도무지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나 법정 근처에 가본 적 없던 제가 이렇게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단어가 며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합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시작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결국 지금 선생님께 가장 현실적인 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제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주실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존심도 문제였습니다. 저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만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나 싶은 억울함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다가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이었어요. 제가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 해도 엄마가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어 재판정을 드나든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울지 생각하니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회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문자로 몇 자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해야 진심이 전해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회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날 그 말 듣고 며칠을 잠도 못 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억울함만 생각했지 상대방이 그 말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회비 문제로 답답한 마음이 앞서 표현이 지나쳤다는 것, 회장님의 인격을 모독할 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과문도 작성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필요하시다면 다른 회원들이 있는 방에도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의 통화와 문자가 오간 끝에 회장님은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다며 합의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다시 상담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정했고 회장님과 만나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회장님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어느 정도 풀어주셨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고소를 취하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형사처벌의 문턱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처럼 억울하게 혹은 어이없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대방 이름을 직접 부르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판례들을 보니 초성만 써서 욕설을 하거나 별명이나 은어로 돌려 말해도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급이나 별명 혹은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은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했잖아요라는 변명이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소름 돋았던 사례는 직장 동료들 사이의 사내 메신저 뒷담화였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팀장을 향한 불만을 동료들끼리 사내 메신저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캡처해서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남는 메신저 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로 더 명확하게 남는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술자리 뒷담화는 휘발되지만 단톡방 대화는 캡처 한 장으로 영원히 박제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일을 겪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한 모욕죄와 달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옮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톡방에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벌금형의 액수도 훨씬 크고 심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나마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만 썼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이었는데 캡처된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이었죠. 저는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아볼수록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건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큰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톡방을 그저 스트레스를 푸는 배출구쯤으로 여겼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찾아보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도 저는 한동안 그 단톡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카카오톡 앱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은 건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간 제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운 걸 눈치챈 아들이 먼저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우리 학교 단톡방에서도 이런 일 진짜 많아.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말도 캡처돼서 문제되는 경우 많이 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합의한 사실이 아름아름 다른 회원들에게도 전해졌던 모양인지 몇몇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대놓고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제가 잃은 것이 단순히 돈이나 시간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편안함, 그것이야말로 순간의 감정 하나로 무너지기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큰 용기를 내서 다시 동호회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모임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렇게 끝내버리면 평생 이 일이 제 안에 부끄러운 상처로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끝이 가는 대로 감정을 쏟아냈다면 이제는 메시지를 쓰고도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정말 보내도 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 나면 일단 채팅창에서 벗어나 잠깐 다른 일을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야 다시 대화창을 엽니다. 그 10초, 20초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사건을 겪은 뒤 저는 도서관에서 관련 책도 찾아 읽고 여기저기 상담 후기와 판례 정리 글들을 찾아보며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며 느낀 점이니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표현은 특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이나 지능, 인간성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체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도 대표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조롱하면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동물에 비유하거나 비하적인 별명을 붙이는 것도 위험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낮잡아 보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처벌로 이어진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 식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퍼뜨리면 설령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더 쉽게 튀어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날 썼던 표현이 정확히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능력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써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처벌로 이어진 대부분의 사례가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라는 아니란 생각, 저 역시 그 생각에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정리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 냉장고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게 됐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감정 표현이 앞서는 성격의 지인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일을 겪고 나서 아예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이제는 화가 나더라도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문제점만 담담하게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쏘아붙였을 상황에서도 지금은 회비 사용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꿔 말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메시지를 바로 전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오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메모장에 먼저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최소 10분 뒤에 다시 읽어봅니다. 신기하게도 10분만 지나도 그 표현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다시 보면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걸러진 표현만 실제 대화창에 옮겨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셋째,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안이라면 단톡방이 아니라 1대1 대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당사자에게 직접 차분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은 언제나 공연성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겪고 나서야 체득했습니다. 넷째, 저는 이제 화가 날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남편이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답답한 마음을 먼저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정작 상대방에게 전할 말은 훨씬 차분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남더라고요. 감정의 배출구를 단톡방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로 옮긴 것, 이게 제가 찾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만의 원칙들을 동네 친구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해 줍니다. 다들 처음엔 내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조심하냐며 웃어 넘기다가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다시 연락해서 자기도 비슷하게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털어놓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힘든 시간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회장님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인사는 나누되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거리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처를 드렸으니 그 거리를 좁히는 것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함께 화초 박람회에 가는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우연히 회장님과 나란히 앉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저도 사실 회비 정리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도 있었어요. 서로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도 그 시간 동안 나름대로 그 일을 곱씹으며 지내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경솔했어요. 회장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버스 안에서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전체 분위기도 그 사건을 계기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비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이후로 매달 회비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단톡방에 투명하게 공유하기 시작하셨어요. 작은 영수증 하나까지 사진으로 남기고 누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겪은 아픈 일이 적어도 우리 모임 안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회원들 사이에서 단톡방 대화 예절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격앙된 말투로 글을 쓰면 다른 회원이 조심스럽게 우리 조금 진정하고 얘기해요라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가끔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고참 회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전해지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험담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 모임에서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들 말 한마디 조심하는 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일종의 경험담이자 교훈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미리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화가 나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몇 달에 걸쳐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 변호사 상담, 합의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생긴 균열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단 몇 초 만에 써 내려간 문장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연을 준비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답은 늘 같았습니다. 딱 10초만 아니 5초만 더 참았어도 됐을 겁니다. 손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 딱 한 번만 더 읽어봤어도 저는 그 힘든 여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톡방은 결코 우리끼리만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대화는 언제든 캡처될 수 있고 지워도 복구될 수 있으며 단 한 명의 제3자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공연한 자리가 됩니다. 실명을 부르지 않아도 초성으로만 표현해도 문맥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벌금 몇만 원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점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연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문제 제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부당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향하도록 조금만 더 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화가 나는 순간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인지 그 행동인지를 먼저 구분하려 애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저를 그리고 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단톡방에서는 저처럼 화를 참지 못한 손가락이 메시지 전송 버튼 위를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가락의 주인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지금 꼭 보내야 하는 말인지 나중에 후회로 남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값비싼 수업료를 대신 치러드리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말과 글로 조금 더 따뜻한 온라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